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가족들한테도 광안리 해수욕장 절대 발 담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에다가 분뇨하수가 남천을 통해서 광안리로 유입되는 건데 동천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동천을 모든 오염원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시점 당시에 계획한 물량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불광공사는 하드웨어는 100점인데 내용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못 찾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심청 취재로 시작합니다. 광안리 앞바다 인근 하천으로 10년 넘게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자체가 알면서도 쉬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고발과 함께 부산시 하수도 정책에 대해 조재영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간다. 굉장히 옛날에 듣던 얘기인데 실제 현장에 다녀오신 거죠? 네, 그 전에 하수도와 관련한 몇 가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 분류식 하수관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합류식 하수관은 생활하수 같은 오수와 빗물, 즉 우수가 한 개의 관에 합쳐져 흐르는 방식입니다. 과거 하수관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이후 1990년부터는 분류식 하수관이 등장했는데요. 합류식 하수관이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일으키자 아예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별개의 관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 즉 빗물만 하천이나 바다로 보내는 방식인데요. 부산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2040년까지 부산 전역에 분류식 하수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차장 진출입로가 있는 바로 옆 도로. 시행사는 2007년 이 건물을 지을 때 도로 부지를 사들여 진출입로를 내고 도로 아래에 있던 오래된 합류식 하수관을 철거한 뒤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분류식 하수관을 새로 설치한 겁니다. 이 우수관은 주상복합 건물을 지나 바로 옆 남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맨홀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직경 45cm 우수관 아래 작은 관 하나가 더 보입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주상복합단지 맞은편 건물로 가서 생활하수를 하수관에 버려봤습니다. 잠시 뒤 거품이 낀 하수가 이 작은 관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빗물만 흘러야 할 우수관으로 하수가 합쳐지는 모습입니다. 우수관 공사를 하면서 주상복합 건물 맞은편 50여 세대의 하수관을 우수관에 그대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마나한 분류식 하수관 공사를 해놓은 건데 15년 넘게 이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 세대 주민 60명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벌써 지적을 했어요. 저거는 우수관이고 우수관에 이 건물들의 생활하수가 나간다고. 그런데 답변은 여기가 우수관이 아니다 라고 해주고 10년이 지나니까는 여기가 우수관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하수가 남천으로 가는 거죠. 우수관으로 흘러든 분뇨와 생활하수는 인근 남천으로 흘러갑니다. 남천은 황령산에서 시작해 용호만으로 이어지는 도심 하천인데 지금은 복개가 돼
도로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광안리 해수욕장 절대 발 담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당연히 생활하수에다가 분뇨하수가 남천을 통해서 광안리로 유입될 건데 수영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1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땅이던 기존 도로를 시행사가 매입해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 사유지인 이 땅에 주인 동의 없이 새로 하수관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3년 공공용으로 사용하던 이 땅의 용도를 폐지하고 시행사에 판 건 부당하다며 이 토지 매각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서 무효가 됐는데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기의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국어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원초적인 잘못이 수영구청에 있으니까는 입주자한테 여기를 갖다 공사하겠다고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재산의 국유지에 하수관을 까는 게 동의가 필요했나요? 문제의 우수관이 연결된 남천 하류로 내려와 봤습니다. 남천은 용우만 바다로 바로 이어집니다. 남천 수질 등급은 매우 나쁨. 특수 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수질 등급입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 일대 악취 관련 글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냄새 때문에 승용차 창문조차 열기 어렵단 내용입니다. 구청 관련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은 이 지역에 설치된 게 우수관이지만 실제는 오수와 우수가 합쳐진 함유식 하수관이나 다름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00% 저희가 분리사업 완료해도 100%가 됩니다. 100% 분리식이 됐다 했을 때 이 우수관로가 100%의 우수관의 그 이름에 맞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느 집은 정화조를 또 써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99%가 돼서도 이게 우수관이지만 어느 집은 정화조를 도저히 폐쇄를 못해서 이 집은 이렇게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남천 하류 지역에 차집 시설이 있어 이물은 모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진다며 비만 오지 않는다면 바다로 유입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이런 계곡수 같은 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물량이 차집시설의 그런 용량이 오버되면 차집이 안 되고 흘러갈 수가 있는. 남천 방류 지점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안리 해변으로부터 불과 1.7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만한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했는데 구청은 또 10년 동안 이걸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수는 우수관, 빗물관을 통해서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점은 부산의 또 다른 도시마천인 동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동천입니다. 탁한 물빛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물이 곳곳에 떠 있는 검은 덩어리. 스컴이라 불리는 건데 하천 바닥에 오랜 기간 퇴적된 오염물질이 수온이 높아지면 물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동천 악취의 주범입니다. 뜰채로는 걸러지지 않아 눌러 깨트려 다시 가라앉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천의 수질 등급 역시 매우 나쁨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해 6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동천 환경 개선 사업과 동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명품 보행교와 운동시설 등을 수변에 설치하고 수질 개선을 하겠다며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상류에서 물을 흘리는 해수도수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천 상류와 지류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하천 정비 사업을 한 탓입니다. 하수 분리 강거 사업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면에 어떤 비점 오염원들이 이제 하천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고 퇴적이 되면서 또 다시 썩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분리 강거 사업이 조기에 어느 정도 완료된다 보고 이리 돌렸는데, 실제는 하천 분리 강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천에 퇴적물이 빨리 쌓여서. 부산시는 그동안 동천유역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만 완료하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수질도 개선될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동천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동천을 모든 오염원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드디어 동천수계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수질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부산 진구 당감시장 근처입니다. 이곳은 동천 상류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21년까지 민자 사업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지역에선 오수와 우수가 분리 배출돼 더 이상 동천으로 오수 유입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곳곳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공사를 하다 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못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네. 부산이 이쪽으로 뭐 이쪽으로 네. 만약에 이 정도 판다 아닙니까? 네. 이 정도로 판다할 때 이런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라는 게 그 다음 첫째 이유예요. 이들 세대에서 나오는 분뇨와 생활하수는 기존 함유식 하수관을 통해 동천 지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곳은 오수와 하수를 분리한 분류식 하수관 공사를 끝내놓고 또 어떤 곳은 함유식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듬성듬성 뒤죽박죽으로 해놓은 겁니다. 동천의 지류인 호계천입니다. 대부분 구간이 복개된 상태로 부산자유 도매시장을 거쳐 동천으로 흘러갑니다. 호계천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곳곳에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지. 완전 똥물이야, 똥물. 이 일대 역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생활하수가 동천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호계천 같은 지류 관리는 구청이 맡고 있는데 하천변 쓰레기 청소 같은 단순 작업 외의 수질 개선 사업은 계획조차 없습니다. 동천수계 오염원을 원천 차단했다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완료 발표는 거짓인 셈입니다. 윗부분으로 하천이 6개인가가 있습니다. 중심지를 거쳐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상류에 있던 그 오염된 물이 결과적으로 동천으로 집중하지 않습니까? 동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류 부분도 깨끗하게 와야 되지 않나요?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부산시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란 개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사장님들이 뭐 100% 완료 그거는 그 시점 당시에 계획한 물량을 했다는 말이죠. 오염원 원천 차단이란 말은 단순 홍보용 문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산시는 동천은 이제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우천시 나타나는 악취나 스컴 현상은 뭐 4, 5년 전 바닷물 5만 톤 이래 부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취재팀은 부산시가 주장하는 사업 완료 통계 말고 실제로 동천유역 전체 구간에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다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받은 답은 83.8%. 100% 완료라던 당초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 대상에서 빠진 가구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했다는데 실제로는 마무리된 게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가능한 곳만 한정해 사업 대상지로 정해두고 그 대상지 사업을 완료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활하수동의 오염원이 당연히 동천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딱 100%는 아니라도 100% 가까이 이게 성공이 되고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어야만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일부 구간의 분류식과 공사를 완료했다 해도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이나 세대에서 계속 오염물질이 흘러나온다면 하나만한 공사인 셈입니다. 부산시는 2040년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100%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100%면 예산 낭비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2조 2,349억 원이 투입됐고요. 앞으로 1조 2,716억 원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래구 온천천 주변입니다. 각종 생활하수가 흘러와 온천천으로 직접 합류하지 않고 차집 관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빗물과 섞인 생활 오폐수가 50cm 높이 차집관을 넘어 바로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비만 왔다 하면 온천천에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의 하수처리 방식이 바로 합류식 하수관입니다. 부산의 합류식 하수관은 시간당 5mm 이상의 비만 와도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도록 시스템이 설정돼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의 크기도 작고 하수처리장의 처리 가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5mm 이상이 되면 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오수 부분이 이제 희석이 되잖아요. 비에다가. 그래서 처리장의 용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부분. 부산시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이런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으로 모두 바꾼다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웠고 3조 5,0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40년까지 100%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하수도 분류식화율은 2021년 기준 69.9%. 하지만 이 수치엔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산 진구 부전천 일대입니다. 복개천인 부전천은 도로 아래로 흘러 결국 동천과 만납니다. 2006년 부산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부전천 내 하수박스 안에 오수와 우수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종의 분류식 하수관인 셈입니다. 하지만 분리벽은 상류부터 중류까지만 설치돼 있고 하류 지역 1.7km 구간은 기존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상류에선 우수와 오수가 잘 분리돼 내려오다가 하류에 다다르면 분리벽이 없어 우수와 오수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쓸데없이 예산 들여 상류와 중류에 분리벽을 설치한 셈인데 이런 사실은 2018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지만 아직도 하류 지역의 분리벽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하고 지금 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 구간을 이미 분류식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일대입니다. 2016년과 2018년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 곳이 오수관을 우수관에 바로 연결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건물에서 우수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며 해운대 해변으로 이어지는 우수관에 연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데도 부산시는 이 일대 역시 분류식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류식화율 69.9%. 이 통계 수치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시행되지 않으면 수질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빼먹는 것들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용역 회사만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공사하는 과정에 그걸 찾아서 플러스 알파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준공할 때 그런 것들을 그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불광공사는 하드웨어는 100점인데 내용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그동안 놓쳤던 문제점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수를 차단하는 그 100%를 밀폐시키는 그런 효과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수관로의 오접합이라든지 새는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는 지난 5월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엔 동천 수변을 따라 보행데크와 보행교를 설치하고 동천에서 일종의 유람선인 시티크루즈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70% 진행이 됐다는데 뭔가 좀 예산이 줄줄 센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부산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투입될 예산까지 합하면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시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꼽히기도 합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성과 부풀리기보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갖고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내버스 요금이 350원, 도시철도는 1구간 기준 2차례로 나눠 300원 인상됩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요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시내버스는 1,550원, 도시철도는 1,600원으로 요금이 오릅니다. 지금보다 각각 350원, 300원 오르는 것입니다. 버스는 오는 10월 6일부터 새 요금이 적용되고 도시철도는 10월과 내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적자 폭이 갈수록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또 요금 인상이 버스는 10년, 도시철도는 6년이 경과하다 보니까는 그 재정 지원에 따른 시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었고 월 4만 5천 원 이상을 쓰면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동백 패스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곧바로 요금 인상이 뒤따르자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 시민들의 복지와 공공성 확대가 아닌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앞세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각 구군이 결정하는 마을버스 요금도 같은 시기 350원 인상이 유력합니다. 다만 청소년 요금은 동결하고 어린이 대중교통은 전면 무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부산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버스 요금도 지하철 요금도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부산의 적자 상태를 확인해 보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0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도시철도는 3,400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7천억 원 정도를 계속 손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인건비와 유류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이제 바닥인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금을 이제 올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준공영제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준공영제를 위해서 이렇게 환승 비용까지 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은 작년도 기준 2,700억 정도가 네네.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몇천억 대의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과 이게 동백 패스가 이제 함께 시행이 되는 부분 네네. 그리고 그만큼 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어디까지 제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도심의 전체적인 어떤 환경을 볼 때는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자동차는 좀 덜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대중교통 친화 정책은 네네. 이게 자동차, 즉 자가용 억제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교통 정책은 전반적으로 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송 분담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자동차와 택시를 합쳤을 때가 네. 48%가 이상입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은 합치면 42.2% 정도입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네. 자가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부산은 현재는 자가용을 타는 것이 더 좋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에 대한 매력도와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기후에 상관없이 그리고 네네. 어떠한 상황이라도 목적지에 가기 위해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한 방법 자체가 좀 고민이 함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송 분담률이 18.2%, 그리고 도시철도는 1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대까지 갔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10%대로 내려앉은 상황인 거죠. 이 요인을 잘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네. 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함께 이동하는 이런 서비스를 사람들이 기피해 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용차를 구매하기 너무 좋은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승용차 비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원으로도 네.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장기 렌탈이나 리스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30%대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의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아까 준공영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영만 좀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강서 차고지 이전과 동시에 해서 노선들의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노선 논란이. 17번 네네네. 버스나 66번 버스 등 영도와 부산 진해에서 교통 약자들의 원성을 조사한 노선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버스 회사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시민 가까이에서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가 기본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취지는 있지만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네, 준공영제는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시에서 2007년도에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나서 지원금 총액이 2조 1,7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이 준공영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선권입니다. 네.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노선권을 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정 지원을 지금 그만해버리면 버스 네. 업체들이 줄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통 대란, 대중교통 대란이 야기되겠죠.
그래서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사업이지만 지금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다.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금 자체가 2조가 훌쩍 넘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이 더 좋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지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저는 버스 회사들의 매너리즘을 극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더 성실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공영제 속에서 좀 경쟁의 묘미를 살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흑자 경영을 한다든지 적자가 적은 업체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경쟁의 묘미를 살리는 우리 방법을 좀 고안해서 적용한다면 좀 중공영제 속에서도 버스 회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한 가지인데 대책으로 내놓은 게 동백패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요금을 인상하면서 부산시가 내놓은 재정의 증가 금액은 1,364억입니다. 네. 여기에서 동백패스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012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통한 교통카드에 대한 지급까지 포함을 하면 약 1,100억 수준 정도는 계속해서 또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200억 정도밖에 재정의 증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재정적인 부담 완화는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더해서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결국 신규 계좌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오히려 조금 더 경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풀카드는 현재 동백패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통 취약계층도 놓치고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완화도 좀 놓친다면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돌려주는 이런 정책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시의 교통 적자는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더 적자가 늘어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예산의 구조를 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전문가와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만든 결과물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운대 특정 지역의 빌딩풍을 줄이기 위해 시민 예산까지 들여야 할까라는 문제는 또 다른 논란거리입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은 태풍이 올 때면 주로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LCT나 마린시티 일대에 나타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이 태풍풍이 오면 여기에 못 걸어가요. 눈이고 얼굴이 전부 다 모래가 다 때리 뿌린다니까. 빌딩풍이 사회적 재난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3년에 걸친 빌딩풍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해운대구 2개 지역에서 관측된 풍속은 같은 시간 내륙보다 최대 4배 더 강했습니다. LCT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보통 부는 바람이 이제 한 2배에서 2배 반, 2.5배 정도 강한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었죠.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빌딩풍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건 3가지. 이 가운데 핵심은 방풍 펜스입니다. 빌딩 사이로 몰리면서 강해지는 바람을 빗살 모양 시설물을 설치해 쪼개자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 방풍 펜스를 설치했을 때 주변 바람이 잦아들고 개수를 늘릴수록 바람이 더 분산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방풍 펜스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펜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2년 전 제정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조례는 부산시가 빌딩풍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거의 매번마다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 빌딩풍 얘기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막기 위해서는 이걸 막기 위한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딩풍에 대한 문제는 총체적인 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 기업이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했던 행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고층 빌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 모든 수요가 한 번에 합쳐지면서 생긴 이 빌딩풍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운대 LCT 근처나 그리고 이제 마린시티 같은 곳을 가 보시면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에는 걷기조차 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활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산은 관광 대표 도시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이 부분은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군요.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행 침해나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함께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 LCT는 시간당 39m의 풍속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마린시티는 32m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26m일 경우에 강풍 경보를 발효합니다. 26이면은 강풍인데 39면은 얼마나 그렇죠. 풍속이 심했을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꼭 해내야만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풍 펜스를 설치를 하면 높은 빌딩의 주민분들은 조망권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재산권 침해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생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접근을 해야 하고요. 이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이나 이후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빌딩풍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방풍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반대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이 방풍 펜스를 설치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재산권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층 빌딩의 재산권 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타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풍 펜스 이외에도 풍혈이라고 해서 이 건물에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만드는 또 공법도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풍 펜스와 풍혈을 고루 적용해서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의 이 안전과 상관되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진행 중입니까? 빌딩풍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안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과 안전의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런 빌딩풍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풍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애초에 건설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설계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빌딩풍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지자체가 기업과 소통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부산이 이제 북한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서부산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식의 고층 빌딩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방풍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어떤 조례나 법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빌딩풍 예방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50층 이상의 건물을 건립할 때는 사업자가 빌딩풍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마련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편법이 많이 발생합니다. 49층으로 지으면 조례에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9층짜리 빌딩이 21군데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금 더 저는 층수 제한을 낮춰서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빌딩풍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그 국회에서 빌딩풍 관련된 후속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좀 강제성을 둘 수 있도록 빌딩풍 관련해서 좀 제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건축주택국에서는 이제 건축 기본 계획을 매 5개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새로 발표가 된 5개년 계획을 보면 마천루 즉 스카이라인에 대한 관리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러한 빌딩풍이라든지 자연 재난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가 및 관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롯데타워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와 더불어 부산 원도심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또 부지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바로 이 공간에서 부산 롯데타워가 조속히 완공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혹시 또 공사가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습니다. 그만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롯데타워 건설 공사인데요. 먼저 그러면 그동안 과정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20년 동안 특혜 논란, 네. 그리고 경관 심의 불합격,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 규모 축소, 네. 명칭 변경, 백화점 영업 논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제가 거론드린 것뿐만 아니고도 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었는데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그리고 LCT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남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지금 6년 정도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측에서 예산을 잘 마련해서 우리 이 수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공개했던 새 조감도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속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감도는 사실 네이밍 공모를 할 때에 비춰주었던 조감도와 다른 조감도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경관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또다시 부산 시민들을 걱정하게 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선 좀 어긋나는 부분이고 아쉽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여러 랜드마크 건물들이 그랬듯이 그 디자인을 100% 찬성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북항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있고 영도나 다른 원도심과의 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서울 롯데타워의 경우에서도 최초에 건립을 했을 때는 맞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은 또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디자인 논란은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와 하는 반응하고 뭐지 하는 반응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성급한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감도를 보고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저 비판을 먼저 하는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롯데 측에서는요, 이 조감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건립하면서 또 바뀔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또 심의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 분위기도 조금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과의 조화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안전 문제와 컨텐츠 문제입니다. 빌딩풍에 대한 주제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연속이 되는데요. 결국은 북항에서도 계속 고층 빌딩이 세워질 텐데 그 마천루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빌딩풍에 대한 관리도 이번 타워의 건립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원래 취지대로 이 부산 시민들과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는 타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 구성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게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이 서울의 롯데타워를 모티브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라운지나 스카이 워크와 같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층부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타운, 또 외식타운, 영화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층부의 하단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실내 테니스 코트라든지 스크린 골프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부산시와 롯데 측이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으니까 정말 저는 이 기회에 기업이 사회와 지역과 연대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거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던스가 있는 있죠. 상황이고 근데 부산은 이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애초에 개발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23년 만에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내부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계획 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원도심에 있는 시민분들과도 소통을 좀 통해서 그렇다면 안에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면 좋을지 시민 공청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이밍을 받는 것처럼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아쉽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부산 시민분들께서 이제 해운대나 광안리 중심으로 모여져 있던 이러한 관광이나 그리고 쇼핑에 대한 기능이 이제 동구와 그리고 영도구 네네.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문화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갤러리를 포함해서 체험형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전 연령대가 좀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결국은 롯데에서 이끌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부산의 상징인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 롯데타워가 지어짐으로써 100만 명 관광객 유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게 되겠죠?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네네. 봅니다. 이제 롯데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롯데 자산을 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까지 이거 건립할 계획을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대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장이나 이렇게 저희가 좀 익숙한 요즘의 관광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항구가 보이는 바다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광객분들께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겠지만 분명 면세점이나 여러 쇼핑타운이 복합적으로 마련이 될 테니까요. 영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 녹색소비자연대가 부산 수산업 종사자 1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향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갑자의 54.5%는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 2달간 이미 사업장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와 부산시 간의 현안 회의에서 양측은 2030년까지 센텀 2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신성장 산업과 복합문화공간, 창업주택 등을 갖춘 도심 융합특구로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부선 철도시설 지하화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안에 관련 근거 법률을 발의하겠다며 시범사업 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 지역 신설 법인이 큰 폭으로 감소해 8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상반기 부산 지역 신설 법인 수는 2,31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감소했고 지난 2015년 2,363개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추석 열차 승차권 사전 예매를 진행합니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로 예매는 모두 온라인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8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369명으로 전국 피해자 수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인천과 서울,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많고 현재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89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중간에 낀 우리 수산업계만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